이건 다 조작된 거야.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철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각종 증거 자료들이 보인다. 서류들 사이로 요양병원 입원 서류, 위조된 동의서, 통장 내역서들이 흩어져 있다. 며느리 윤정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다. 평소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다. 저 정말 어머니 위해서 그랬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해외에 가 있고 저 혼자서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데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목소리가 점점 떨린다. 변명 같은 말들이 흘러나온다. 수사관이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다. 그렇다면 왜 보호자 동의 서명까지 위조했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셨다면서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말문이 막힌다. 그건 문이 열리고 아들 강민수가 들어온다. 2년 전 해외로 떠날 때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야위어 보이고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윤정을 똑바로 쳐다본다. 어머니를 버린 순간 너와 나도 끝났어. 이혼 서류 봉투가 탁자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조사실에 메아리친다. 윤정이 봉투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민수야, 나도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72살 된 우리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병원에 가둔 거야? 서명까지 위조해 가면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홍금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러웠다. 가족들의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한다. 금수는 찬장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다. 물소리조차 최대한 작게 내려고 조심했다. 밥이 안 쳐지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어제 담가둔 시금치를 꺼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시금치 무침을 참 좋아했지. 참기름 조금 더 넣고 깨소금도 듬뿍.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50년 넘게 부엌 일을 해온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시금치 무침, 콩나물 볶음, 김치찌개. 하나씩 만들어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정희가 이 콩나물 볶음 맛있다고 했지? 마늘 좀 더 넣어야겠네. 며느리 윤정이 콩나물 볶음을 칭찬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윤정의 밝은 웃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금수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했다. 6시 30분쯤 되자 며느리 윤정이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잠옷바람이었지만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텐데.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다, 괜찮아. 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너는 회사 가야 하니까 어서 준비해라. 그래도 매일 이러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풀고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담았던 그릇들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었다. 금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젊은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설거지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참 착한 며느리를 두었구나. 민수 녀석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 어머니, 계란말이도 해드릴까요? 제이가 계란말이 좋아하잖아요.
그래, 고맙다. 제이 녀석이 할머니 계란말이보다 엄마 계란말이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두 여자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했다. 윤정이 계란을 풀고 금순이 팔을 썰고 자연스러운 호흡이었다. 마치 친모녀처럼. 7시가 되자 아들 민수가 회사복을 입고 나타났다. 네이비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대기업 직장인다운 단정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윤정아, 좋은 아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부엌으로 다가왔다.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우와, 오늘 반찬 정말 많네요. 어머니가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구나. 내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도 있다. 역시 어머니 시금치 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8살 손자 제이가 뛰어나왔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아빠, 우리 제이 일어났네? 어서 와서 밥 먹자. 금순이 손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작은 손자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이런 순간이 금순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 제이가 계란말이를 한 젓가락 크게 베어 물며 맛있어 라고 외치자 모두가 웃었다. 어머니, 이 콩나물 볶음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윤정이 진심으로 말했다. 별거 아니야. 콩나물을 살짝만 데치고 마늘하고 대파를 많이 넣는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네, 꼭 배워서 민수 오빠한테 해주고 싶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금수는 이런 아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평온한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런데 어머니, 윤정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정과 금순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회사에서 해외 파견 명령이 나왔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제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계속 먹고 있었다. 윤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해외요? 갑자기요? 어디로요? 베트남 호치민 지사예요. 현지 법인 설립 프로젝트 담당으로. 금순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해외라니. 얼마나 오래 가는 건데?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소 2년은. 한국에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해서. 윤정이 되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네.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럼 언제 가는 건데?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라니. 너무 갑작스러웠다. 금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들 없이 2년을 보내야 한다니. 제이는 어떻게 하고? 제이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학교도 있고. 윤정이랑 어머니께서 돌봐주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제이만 영문도 모른 채 아빠 어디 가요? 라고 물었다. 출국 준비로 바쁜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비자 발급을 받고 짐을 꾸렸다. 윤정은 남편의 출국 준비를 도왔고 금수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 먹였다. 출국 전날 밤 모든 짐이 다 꾸려졌다. 큰 캐리어 2개와 가방 하나. 2년치 짐치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다. 제이는 아빠가 떠난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는 듯 했다. 민수가 윤정의 손을 잡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애정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정말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너 혼자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 일이 중요하니까. 윤정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제이 잘 부탁해. 그리고 민수가 금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없는 동안 윤정이 혼자 힘들 텐데 어머니까지 모시게 해서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 잘 부탁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부탁했다. 윤정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오빠.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인걸요. 금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이제 난 짐이 아니구나. 좋은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고맙다, 정아. 나도 윤정이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도울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그날 밤 금수는 마음이 따뜻했다. 아들이 떠나는 건 섭섭하지만 좋은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민수가 떠난 지 한 달. 처음 2주는 정말 평온했다. 윤정은 여전히 밝았고 금수는 집안일을 도왔고 제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해했다. 하지만 3주 차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윤정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원래 6시에 오던 것이 7시, 8시로 늦어졌다.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어느 날 윤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고생했어. 저녁 다 해놨으니까 어서 씻고 와서 먹어. 금순이 반갑게 맞았지만 윤정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네. 윤정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금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윤정아,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저녁 먹고 푹 쉬어. 내가 제일 씻기고 재울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없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금순이 말했다. 저녁은 내가 해놨으니까 어서 와서 먹어. 윤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어. 그냥 시켜 먹을게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다. 금수는 깜짝 놀랐다. 윤정이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시켜 먹어? 왜? 다 해놨는데. 그냥 오늘은 시켜 먹고 싶어요. 윤정이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했다. 금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은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갔다. 금수는 마음이 상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힘든 모양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윤정의 퇴근이 늦어지고 집에서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예전처럼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는 말도 없어졌다. 일주일 후 밤 11시. 윤정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금수는 잠들려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윤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당장 해결해야지. 이 상태로는 못 버티겠다고. 네, 알겠어요.
내일 상담받아 볼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듯이. 뭘 해결한다는 거지? 혹시 나 때문인가? 금수는 불안해졌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윤정의 행동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발견했다. 저녁에 제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도 할머니랑 잘래요.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거든요. 하지만 윤정이 말을 막았다. 오늘은 엄마랑 자자. 할머니는 혼자 주무시고. 왜요?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엄마랑 자야지. 윤정이 제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금수는 서운했다. 손자와 함께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금순이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과 반찬들이 냉장고에서 그대로 나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 반찬들 제 입맛이랑 안 맞아서요. 윤정이 김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금순이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이 그대로 버려졌다. 뭐가 안 맞는지 말해줘. 다음엔 좀 다르게 해볼게.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짜요. 그리고 기름기도 많고.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알겠다. 다음부터는 싱겁게, 기름 적게 해줄게. 네, 부탁드려요. 하지만 윤정의 말투는 차갑기만 했다. 금수는 마음이 무너졌다. 50년 넘게 해온 음식 솜씨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금수는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윤정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금순에게 건넸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것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메모지에는 집안일 목록이 적혀 있었다. 화장실 청소 매일, 빨래 격일, 설거지 매일, 바닥 청소 매일, 제이 등하교 매일, 제이 숙제 봐주기 매일. 목록이 길었다. 예전에도 금순이 도와주던 일들이었지만 이렇게 메모로 받으니 기분이 달랐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고맙다. 제대로 할게. 네, 부탁드려요. 제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서요. 윤정이가 힘들면 안 되지. 나 있잖아. 하지만 금순의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돕는 것과 업무처럼 배정받는 것은 느낌이 달랐다. 며칠 후 작은 말다툼이 일어났다. 금순이 설거지를 하다가 윤정이 아끼는 찻잔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윤정의 반응은 과했다. 아, 정말. 조심 좀 하세요. 그거 비싼 건데.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윤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금수는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찻잔을 주었다. 미안해,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나 봐. 조심할게. 아, 정말. 윤정이 한숨을 크게 쉬며 찻잔을 빼앗듯이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금순을 노려보듯 바라봤다. 잠시 후 윤정이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말을 바꿨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예민해서요. 회사 일도 힘들고. 괜찮다, 괜찮아.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미 금순의 마음에는 상처가 났다.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윤정이 자신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밤 늦게 윤정이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금순이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거실에 윤정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여러 창이 열려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 절차,
노인 요양시설 비교, 가족 부담 줄이는 방법, 시어머니, 모시기 스트레스 같은 검색어들이 보였다. 금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윤정의 행동 변화는 계속되었다. 아침에 금순이 만든 반찬은 거의 먹지 않았고 대신 간편한 반찬들을 사와서 먹었다. 제이와 금순의 시간도 계속 차단했다. 할머니, 왜 요즘 엄마가 할머니랑 자지 말라고 해요? 제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금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엄마가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윤정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제이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걸. 한 달 반이 지나자 윤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금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만 표출했다. 어머니, 빨래할 때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흰 옷이랑 색깔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요. 어머니, 제이 숙제 봐줄 때 틀린 답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할 때 세제 좀 제대로 써주세요. 대충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적과 불만만 쏟아져 나왔다. 금수는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 밤 금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확실했다. 아들 없이 자신까지 돌보는 게 버거운 모양이었다. 그래,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아이까지 키우고 직장까지 다니려면 힘들지. 이해해야 해.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슬펐다. 윤정은 이제 노골적으로 금순을 피했다. 같이 TV를 보자고 해도 피곤해요. 같이 장을 보자고 해도 혼자 갈게요였다.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금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윤정이 자신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 다른 곳이 어디인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금수는 그 신호들을 하나씩 받고 있었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의 착각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목요일 오후, 윤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 퇴근했다. 오후 4시,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빨랐다. 금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랐다. 어머니, 저 왔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밝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와서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윤정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윤정아,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윤정이 부엌으로 다가왔다. 며칠 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금수는 반가우면서도 이상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말에 금수는 당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안일에 불만만 표출하던 윤정이 갑자기 걱정하는 말을 하다니. 난 괜찮은데. 힘든 거 없어.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연세인데. 매일 집안일 하시고 제이 돌봐주시고 하면 몸이 힘드실 텐데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정말 괜찮다. 나 아직 멀쩡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윤정이 금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가웠던 며칠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은 제가 모시고 바람도 좀 쐬고 좋은 데 가요.
어머니 기분 전환하시게. 어디 가는데? 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 안 돼요. 오늘은 꼭 나가셔야 해요. 제가 예약도 다 해놨어요. 예약? 금수는 더욱 이상했다. 언제 예약을 했다는 건지. 무슨 예약? 그냥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건강도 체크해 보시고. 건강 체크라는 말에 금수는 조금 안심했다. 혹시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러 가는 건가? 옷 갈아입으세요. 30분 후에 출발할게요. 윤정의 태도가 단호했다.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금수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에서 조금 더 단정한 옷으로 바꿔 입었다. 거울을 보니 72살의 자신이 보였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그래도 아직은 혼자 다닐 수 있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윤정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어디 가는 거야?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윤정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차에 오르며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윤정이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출발했다. 평소에는 말이 많았던 윤정이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고 대화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제이는 학원에서 늦게 와요. 우리가 돌아올 때쯤 올 거예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네를 지나 시장을 지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다. 금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디 가는 거야?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곧 도착해요. 윤정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30분이 더 지났다. 주변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지역이었다. 큰 건물들이 띄엄띄엄 서 있고 그 사이로 작은 상가들이 있었다. 차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금순이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요양병원. 여긴 왜?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요양병원 갈 생각 없어. 난 아직 멀쩡하다고. 어머니, 일단 내려서 보시기만 해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윤정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금수는 차에서 내리기 싫었지만 윤정이 문을 열어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챙겨주고 똑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윤정이 마치 관광지를 소개하듯 말했다. 난 집에서 지내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직장도 다녀야 하고 제이도 돌봐야 하고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집안일도 하고 제이도 돌보고. 어머니 연세에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윤정의 말은 단호했다. 금순을 부축하며 병원 입구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가 나타났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로비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과 보호자들이 있었다. 금수는 이곳이 자신이 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정이 접수 창구로 빠르게 걸어갔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예약한 윤정입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죠? 접수 직원이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네, 다 있어요. 보호자 동의서도 있고, 의료진 소견서도 있고, 아드님 동의 다 받으신 거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네, 다 얘기됐어요. 윤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금수는 깜짝 놀랐다.
아들과 얘기됐다고? 민수가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걸 동의했다는 말인가? 잠깐만. 민수가 언제 동의했다는 거야?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아드님께서 전화로 다 승낙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접수 직원이 대신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 민수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어머니, 혹시 깜빛하신 거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윤정이 금순을 달래듯 말했다. 나 아직 밥도 하고 걸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난 싫어. 집에 가자. 금순이 돌아서려 했지만 윤정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저 금방 올게요. 서류 좀 더 정리하고 와야 해요. 윤정아, 제가 정말 금방 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윤정이 접수 직원과 무언가를 더 얘기하더니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나가기 시작했다. 윤정아, 윤정아. 금순이 불렀지만 윤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문이 열리고 윤정의 모습이 사라졌다. 금수는 로비에 혼자 남겨졌다.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접수 직원이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야.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가 금방 온다고 했어. 보호자분이 모든 절차 다 마치고 가셨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시게 됐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앉으세요. 병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난 걸을 수 있어. 규정상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셔야 해요. 금수는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앉았다. 복도를 지나가며 창문 밖을 보니 윤정의 차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양쪽으로 병실들이 있었다. 간호사가 한 병실 문을 열었다. 여기가 어머니 병실이에요. 3인실이고요. 저쪽이 어머니 침대예요. 창가에서 두 번째 침대였다. 작은 사물함과 의자가 하나씩 있었다. 이게 앞으로 자신이 살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막막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요? 간호사에게 다시 물어봤다. 네, 보호자분이 그러셨는데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제가 없는 동안 연락은 어떻게 해? 보호자분이 연락처 남기고 가셨으니까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바쁘게 나갔다. 금수는 창가 침대에 혼자 앉았다. 창밖으로는 도시 외곽의 풍경이 보였다. 멀리 산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다른 건물들이 있었다. 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민수가 나를 여기 보내라고 했을까? 믿기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해외에 나가기 전까지도 자신을 걱정해주던 아들이었는데 이미 일은 벌어졌다. 서류도 다 처리되었고 자신은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되었다. 그날 밤 금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소리들. 옆 침대에서는 다른 할머니가 자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날 금순의 세계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달라졌다. 4인실 병실. 금순에게 배정된 침대는 창가에서 두 번째였다. 작은 사물함 하나와 낡은 의자 하나. 이게 전부였다. 72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거처로는 너무 초라했다. 첫날 밤 금수는 전혀 잠들 수 없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자주 기침을 했고 건너편 침대의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새벽 5시
평소 일어나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다. 집에서라면 가족들 아침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다. 민수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 제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지금 윤정이는 뭘 하고 있을까? 제이는 아침을 제대로 먹었을까? 걱정이 밀려왔다. 자신이 없는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오전 7시 간호사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다. 어머니들,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모실게요. 저는 아직 걸을 수 있는데요. 금순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걸어서 가시죠. 다행히 휠체어는 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기분은 묘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식당에는 이미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7080대로 보였다. 어떤 분들은 혼자 식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금순의 아침 식사는 죽과 반찬 몇 가지였다. 밥알이 거의 없는 죽이었고 반찬도 맛이 없었다. 집에서 해먹던 따뜻한 집밥과는 너무 달랐다.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금순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네, 어제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6개월이나. 가족들은 며느리가 데려왔어요. 우리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저도 며느리가.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해요. 맞벌이에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그런 게 있나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식사 후 병실로 돌아와서도 할 일이 없었다. 집에서는 이 시간에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침대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점심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어머니, 보호자분한테 연락해 보시겠어요? 네, 연락하고 싶어요. 금순이 간절히 대답했다. 간호사가 전화기를 가져왔다. 윤정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윤정아, 나야. 아, 어머니. 어떠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정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있기 싫어. 어머니, 거기 좋은 곳이잖아요.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혼자서는 어머니까지 돌볼 수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민수한테 연락해줘. 민수가 정말 이걸 원한다고 했다면서. 어머니, 오빠는 해외에 있어요. 바쁘시니까 연락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세요. 가끔 면회 갈게요. 윤정아. 전화가 끊어졌다. 금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망연자실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니, 전화 끝나셨어요? 네, 끝났어요. 혹시 다른 가족분한테도 연락해 보시겠어요? 다른 가족이라. 금수는 생각해 봤다. 민수 외에는 연락할 가족이 없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자식도 없었다. 아들이 있긴 한데 해외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가져갔다. 며칠이 지났다. 집에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금수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할 일이 없었다.
집에서는 바쁘게 보냈던 하루가 여기서는 무료하기만 했다. 같은 병실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저는 아들이 데려왔어요. 딸은 시집가서 바쁘고 아들은 와이프가 싫어한대요. 건너편 침대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도 며느리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옆 침대 할머니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걸 부담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짐이 된 거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다. 가족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고, 연락도 뜸하고, 면회도 잘 오지 않는다는.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전화도 금순이 걸어야만 받았다. 그마저도 짧게 끝났다. 제이는 잘 지내?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제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아? 아직 어리니까. 금방 적응해요. 윤정의 대답은 냉담했다. 마치 금순이 없는 것이 더 편하다는 듯이. 2주째가 되자 금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 먹고 또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집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할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힘들었다. 간호사에게 말해봤다. 저 뭔가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어머니, 여기는 쉬는 곳이에요. 일은 저희가 다 하니까 편히 지내세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규정상 어려워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밤 금수는 침대 맡 작은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민수야,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해외 근무라는 중압감으로 지치고 있을 내지만 엄마는 걱정되어 이렇게 편지를 써. 손이 떨렸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이곳에 보내기로 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아직 멀쩡한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다. 제이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한 달이 지나자 금순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다. 머리가 더 휘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다. 예전의 꼿꼿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몸보다 먼저 갇힌 것은 금순의 마음이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그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손자 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오던 따뜻한 체온.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천진한 목소리. 제이는 나를 잊어버릴까?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다. 손자마저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무엇이 남을까? 매일 밤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아들이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 희망만이 금순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2년 중 잠시 휴가 겸 업무차 한국에 들어오게 된 민수.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수는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2년 만에 맞는 고향의 냄새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들이 너무나 그리웠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많이 늙으셨을까? 윤정이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어머니 신발이. 현관 신발장을 보니 어머니의 신발이 없었다. 평소 어머니가 즐겨 신던 검은색 운동화, 외출용 구두, 집에서 신던 슬리퍼까지 모두 없었다. 윤정아, 제이야, 아빠 왔어요. 제이가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 키도 훌쩍 자라 있고 얼굴도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아빠, 우리 제이 많이 컸네. 아빠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이를 안으며 민수는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다. 윤정이 부엌에서 나타났다. 2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 조금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빠 고생 많았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셔? 윤정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금세 평상시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요양병원 가셨어요. 요양병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출국하기 전 어머니는 건강하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아프신 건 아니고 어머니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윤정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스스로요? 어머니가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실 리 없었다.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오빠가 없는 동안 제가 혼자 힘들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윤정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언제부터 계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말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집하셔서. 그럼 지금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윤정이 핸드폰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다. 요양병원에서 찍은 어머니의 사진들이었다. 보세요. 어머니 여기서 편안해 보이시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달랐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뜻이 확고하셔서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거기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의료진들이 체크해 주시니까 더 좋아하세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오빠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윤정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는 계속 어머니 얘기를 했다. 어머니 면회는 자주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어머니도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요? 어머니가? 네. 자기 걱정하느라 오빠들이 힘들어한다고. 이상했다.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베트남에서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윤정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윤정은 항상 잘 지내세요 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그냥 바쁘니까 간단히 답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머니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방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이나 컵들도 보이지 않았다. 윤정아, 어머니 물건들은 어디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져다 드렸어요. 필요한 것들 전부 다요? 네. 어머니가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그릇이나 이불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이와 대화하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이야,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요? 제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머니 언제 가셨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엄마가 할머니는 좋은 곳에 가셨다고 했는데 8살 아이이긴 하지만 할머니와 그렇게 가까웠던 제이가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할머니랑 잘 때도 있었잖아. 그때 기억나? 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할머니 보러 같이 가볼까? 엄마가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제이의 대답에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민수가 말했다. 오늘 어머니 뵈러 가볼까요? 윤정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가 오늘 의료진 체크 받으시는 날이에요.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윤정이 계속 핑계를 댔다. 뭔가 민수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윤정의 말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정아, 정말 어머니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신 거 맞아요? 네. 왜 그러세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오빠 어머니 마음도 변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윤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해봤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출국하기 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던 것. 민수야, 빨리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릴게. 그런 어머니가 정말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셨을까?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하셨을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민수는 확신했다. 하지만 윤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병원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윤정이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어했던 건 아닐까? 혹시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것. 다음 날 민수는 윤정이가 출근한 후 혼자 행동하기로 했다. 윤정아, 어머니 계신 병원 주소 좀 알려줄래요? 왜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가보고 싶어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럼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가세요. 윤정이 주소를 알려줬다.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다. 민수는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가면서도 계속 불안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스스로 오고 싶어 하셨던 거닐까?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다. 홍금순 어머님 면회 왔습니다. 아, 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접수원이 말했다. 3층 301호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2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어떤 모습일까?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4인실이었고 창가에서 두 번째 침대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순간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 머리는 완전히 하얘져 있었고 어깨도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민수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민수야, 너 언제 들어왔니? 어제 들어왔어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계셨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으셨다. 민수야, 너가 나 여기 보낸 거냐? 그 한마디에 민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스스로 오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 윤정이가 데려왔어. 그 순간 민수는 진실을 깨달았다. 윤정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어머니,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윤정이가 좋은 곳에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요양병원이었다는 것.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어머니께 너무 미안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너는 멀리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어머니, 당장 나가실 수 있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어?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당연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수는 즉시 병원 측에 퇴원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실 때 부인분께서 모든 절차를 밟으셨거든요. 제가 아들인데 안 되나요? 서류상으로는 부인분이 1순위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민수는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보호자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자신이 한 게 아니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접수원도 당황했다. 민수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다. 의료진 소견서, 입원 신청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정이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어머니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었다. 이건 범죄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아서 민수는 생각했다. 왜 윤정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윤정이가 한 일들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윤정이가 출근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4인실 병실. 금순에게 배정된 침대는 창가에서 두 번째였다. 작은 사물함 하나와 낡은 의자 하나. 이게 전부였다. 72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거처로는 너무 초라했다. 첫날 밤 금수는 전혀 잠들 수 없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자주 기침을 했고 건너편 침대의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복도에서는 간간이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새벽 5시
평소 일어나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다. 집에서라면 가족들 아침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다. 민수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 제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지금 윤정이는 뭘 하고 있을까? 제이는 아침을 제대로 먹었을까? 걱정이 밀려왔다. 자신이 없는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오전 7시 간호사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다. 어머니들,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모실게요. 저는 아직 걸을 수 있는데요. 금순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걸어서 가시죠. 다행히 휠체어는 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기분은 묘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식당에는 이미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7080대로 보였다. 어떤 분들은 혼자 식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금순의 아침 식사는 죽과 반찬 몇 가지였다. 밥알이 거의 없는 죽이었고 반찬도 맛이 없었다. 집에서 해먹던 따뜻한 집밥과는 너무 달랐다.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금순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네, 어제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6개월이나. 가족들은 며느리가 데려왔어요. 우리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저도 며느리가.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해요. 맞벌이에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그런 게 있나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식사 후 병실로 돌아와서도 할 일이 없었다. 집에서는 이 시간에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침대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점심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어머니, 보호자분한테 연락해 보시겠어요? 네, 연락하고 싶어요. 금순이 간절히 대답했다. 간호사가 전화기를 가져왔다. 윤정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윤정아, 나야. 아, 어머니. 어떠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정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있기 싫어. 어머니, 거기 좋은 곳이잖아요.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혼자서는 어머니까지 돌볼 수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민수한테 연락해줘. 민수가 정말 이걸 원한다고 했다면서. 어머니, 오빠는 해외에 있어요. 바쁘시니까 연락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세요. 가끔 면회 갈게요. 윤정아. 전화가 끊어졌다. 금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망연자실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니, 전화 끝나셨어요? 네, 끝났어요. 혹시 다른 가족분한테도 연락해 보시겠어요? 다른 가족이라. 금수는 생각해 봤다. 민수 외에는 연락할 가족이 없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자식도 없었다. 아들이 있긴 한데 해외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가져갔다. 며칠이 지났다. 집에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금수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할 일이 없었다.
집에서는 바쁘게 보냈던 하루가 여기서는 무료하기만 했다. 같은 병실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저는 아들이 데려왔어요. 딸은 시집가서 바쁘고 아들은 와이프가 싫어한대요. 건너편 침대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도 며느리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옆 침대 할머니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걸 부담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짐이 된 거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다. 가족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고, 연락도 뜸하고, 면회도 잘 오지 않는다는.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전화도 금순이 걸어야만 받았다. 그마저도 짧게 끝났다. 제이는 잘 지내?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제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아? 아직 어리니까. 금방 적응해요. 윤정의 대답은 냉담했다. 마치 금순이 없는 것이 더 편하다는 듯이. 2주째가 되자 금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 먹고 또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집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할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힘들었다. 간호사에게 말해봤다. 저 뭔가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어머니, 여기는 쉬는 곳이에요. 일은 저희가 다 하니까 편히 지내세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규정상 어려워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밤 금수는 침대 맡 작은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민수야,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해외 근무라는 중압감으로 지치고 있을 내지만 엄마는 걱정되어 이렇게 편지를 써. 손이 떨렸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이곳에 보내기로 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아직 멀쩡한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다. 제이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한 달이 지나자 금순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다. 머리가 더 휘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다. 예전의 꼿꼿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몸보다 먼저 갇힌 것은 금순의 마음이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그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손자 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오던 따뜻한 체온.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천진한 목소리. 제이는 나를 잊어버릴까?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다. 손자마저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무엇이 남을까? 매일 밤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아들이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 희망만이 금순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2년 중 잠시 휴가 겸 업무차 한국에 들어오게 된 민수.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수는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2년 만에 맞는 고향의 냄새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들이 너무나 그리웠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많이 늙으셨을까? 윤정이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어머니 신발이. 현관 신발장을 보니 어머니의 신발이 없었다. 평소 어머니가 즐겨 신던 검은색 운동화, 외출용 구두, 집에서 신던 슬리퍼까지 모두 없었다. 윤정아, 제이야, 아빠 왔어요. 제이가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 키도 훌쩍 자라있고 얼굴도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아빠, 우리 제이 많이 컸네. 아빠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이를 안으며 민수는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다. 윤정이 부엌에서 나타났다. 2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 조금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빠 고생 많았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셔? 윤정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금세 평상시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요양병원 가셨어요. 요양병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출국하기 전 어머니는 건강하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아프신 건 아니고 어머니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윤정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스스로요? 어머니가?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실 리 없었다.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오빠가 없는 동안 제가 혼자 힘들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윤정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언제부터 계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말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집하셔서. 그럼 지금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윤정이 핸드폰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다. 요양병원에서 찍은 어머니의 사진들이었다. 보세요. 어머니 여기서 편안해 보이시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달랐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뜻이 확고하셔서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거기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의료진들이 체크해 주시니까 더 좋아하세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오빠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윤정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는 계속 어머니 얘기를 했다. 어머니 면회는 자주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어머니도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요? 어머니가? 네. 자기 걱정하느라 오빠들이 힘들어한다고. 이상했다.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베트남에서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윤정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윤정은 항상 잘 지내세요 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그냥 바쁘니까 간단히 답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머니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방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이나 컵들도 보이지 않았다. 윤정아, 어머니 물건들은 어디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져다 드렸어요. 필요한 것들 전부 다요? 네. 어머니가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그릇이나 이불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이와 대화하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이야,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요? 제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머니 언제 가셨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엄마가 할머니는 좋은 곳에 가셨다고 했는데 8살 아이이긴 하지만 할머니와 그렇게 가까웠던 제이가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할머니랑 잘 때도 있었잖아. 그때 기억나? 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할머니 보러 같이 가볼까? 엄마가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제이의 대답에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민수가 말했다. 오늘 어머니 뵈러 가볼까요? 윤정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가 오늘 의료진 체크 받으시는 날이에요.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윤정이 계속 핑계를 댔다. 뭔가 민수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윤정의 말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정아, 정말 어머니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신 거 맞아요? 네. 왜 그러세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오빠 어머니 마음도 변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윤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해봤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출국하기 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던 것. 민수야, 빨리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릴게. 그런 어머니가 정말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셨을까?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하셨을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민수는 확신했다. 하지만 윤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병원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윤정이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어했던 건 아닐까? 혹시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것. 다음 날 민수는 윤정이가 출근한 후 혼자 행동하기로 했다. 윤정아, 어머니 계신 병원 주소 좀 알려줄래요? 왜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가보고 싶어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럼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가세요. 윤정이 주소를 알려줬다.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다. 민수는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가면서도 계속 불안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스스로 오고 싶어 하셨던 거닐까?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다. 홍금순 어머님 면회 왔습니다. 아, 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접수원이 말했다. 3층 301호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2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어떤 모습일까?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4인실이었고 창가에서 두 번째 침대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순간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 머리는 완전히 하얘져 있었고 어깨도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민수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민수야, 너 언제 들어왔니? 어제 들어왔어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계셨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으셨다. 민수야, 너가 나 여기 보낸 거냐? 그 한마디에 민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스스로 오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 윤정이가 데려왔어. 그 순간 민수는 진실을 깨달았다. 윤정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어머니,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윤정이가 좋은 곳에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요양병원이었다는 것.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어머니께 너무 미안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너는 멀리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어머니, 당장 나가실 수 있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어?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당연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수는 즉시 병원 측에 퇴원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실 때 부인분께서 모든 절차를 밟으셨거든요. 제가 아들인데 안 되나요? 서류상으로는 부인분이 1순위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민수는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보호자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자신이 한 게 아니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접수원도 당황했다. 민수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다. 의료진 소견서, 입원 신청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정이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어머니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었다. 이건 범죄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아서 민수는 생각했다. 왜 윤정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윤정이가 한 일들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윤정이가 출근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윤정이 출근한 사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마음은 급했지만 차근차근 증거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먼저 윤정이 서재부터 뒤져봤다. 책장 뒤쪽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다. 어머니 명의의 보험 증서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수익자가 모두 윤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뭐야?
원래 수익자는 민수였는데 언제 바뀐 건지 확인해 보니 민수가 해외에 간 직후였다. 그것도 어머니의 서명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체를 보니 어머니 것과는 달랐다. 서랍 안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어머니 명의 통장 사본들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적금과 예금이 상당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다. 요양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비, 의료비 명목으로 매달 큰 금액이 인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정의 계좌로 이체된 것 같았다. 민수는 컴퓨터도 켰다. 윤정이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은 걸 다행히 생각하며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검색 기록을 보고 민수는 경악했다. 요양병원 입원 절차,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가능한가, 노인 재산 관리하는 방법, 상속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치매 진단서 받는 방법, 서명 연습하는 방법. 마지막 검색어를 보고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정이가 자신의 서명을 연습했다는 뜻이었다. 더 뒤져보니 출력된 종이들도 있었다. 민수의 이름과 서명을 연습한 흔적들이었다. A사 용지 가득히 강민수라는 이름과 서명이 반복되어 있었다.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다. 요양병원, 보험회사, 은행, 여러 기관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모두 어머니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다. 어머니 상태 문의드린 건 관련해서 진단서 발급 가능하신지요?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절차들 상담받고 싶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에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세요. 모든 문자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수는 화가 나면서도 섬뜩했다. 윤정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 자신이 해외에 나간 순간을 노린 것일까? 어머니 방도 다시 확인해 봤다. 정말로 어머니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옷, 이불, 그릇, 사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이 집에서 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쓰레기통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었다. 주워서 맞춰보니 어머니와 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누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 같았다. 윤정이가 이것까지? 민수는 점점 윤정에 대해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후에 윤정이 퇴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들어왔다. 오빠,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시켜 먹어요.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도 민수는 윤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정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한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오빠, 어머니는 못 배웠어요? 윤정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네. 오늘은 못 갔어요.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니 오빠 오신 거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윤정의 연기는 완벽했다.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만 생각하면 됐다. 밤에 제이와 대화를 나눠봤다. 제이야, 할머니가 없어진 날 기억나? 엄마가 할머니는 좋은 곳에 가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할머니는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울고 계셨어요. 제이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다. 8살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우셨다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엄마가 할머니 일은 어른들 일이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윤정이 제이에게도 함구령을 내린 것이었다. 아빠,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곧, 곧 올 거야. 민수는 제이를 안으며 다짐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겠다고.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가지고 간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서명 위조, 노인 학대, 재산 관련 범죄.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어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고 노인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낸 것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아내를 고발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어머님도 빨리 나오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지막으로 윤정에게 직접 얘기해 보고 싶었다. 혹시라도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윤정을 기다렸다. 제이는 학원에 보내고 둘만 있을 때 대화하기로 했다. 저녁 8시 윤정이 퇴근했다. 오빠 안 계실 줄 알았네요. 윤정아,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얘기요? 앉아요. 윤정이 소파에 앉았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일 말이에요. 어머니 일이요? 어머니가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신 게 아니죠? 윤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모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민수가 찾아낸 서류들과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명 연습지, 통장 내역, 보험 서류들. 윤정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요.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오빠, 이 서류들 누가 쓴 거예요? 이 서명, 제가 한 거예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윤정이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 혼자 다 감당하라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 혼자 모시고 제이 키우고 회사 다니고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은 편하게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그럼 얘기를 했어야죠. 힘들다고. 얘기해서 뭐해? 어차피 당신은 돌아올 수도 없고 어머니를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윤정의 속마음이 터져나왔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미칠 때까지 참고 살아? 제 서명까지 위조한 것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윤정이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돈까지 빼돌린 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어머니 요양병원비로 쓴 거야. 전부 다요? 이 금액이 전부 요양병원비예요? 민수가 통장 내역을 들이밀었다. 윤정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오빠,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게 한 거야.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데요. 윤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실망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한 일이었다. 내일 어머니 모시고 올 거예요. 오빠, 그리고 우리 관계도 정리해야겠어요. 민수가 일어났다. 오빠, 잠깐만, 얘기 더 해요. 하지만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었다. 어머니를 버린 순간 윤정과의 관계도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다. 밤새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다. 어제 상담받았던 강민수입니다. 아, 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이세요.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가져간 증거들은 상당했다. 서명 위조 증거, 통장 내역, 요양병원 입원 서류들, 윤정의 검색 기록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부인분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참고인으로 진술 받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어머니가 놀라셨다. 네. 윤정이가 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민수가 어머니께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드렸다. 서명 위조, 재산 관리 문제 등을. 그래도 경찰까지 부를 일이었나. 어머니는 여전히 윤정을 감싸는 마음이 있으셨다.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래도 제의도 있고, 제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며칠 후 윤정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었다. 집에 들어온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출석 요구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시는 대로예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제이는 어떻게 해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윤정이 주저앉았다. 이제 현실이 닥쳤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경찰서 조사는 3일 후에 시작되었다. 민수도 참고인으로, 어머니도 피해자로 조사받았다. 윤정의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피의자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입원이 어려워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까? 요양병원비로 쓴 거예요. 다른 용도로는. 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다. 요양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윤정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사관이 묻는다. 그렇다면 왜 보호자 동의 서명까지 위조했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셨다면서요? 윤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그건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속여서 강제로 입원시킨 것 아닙니까? 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왜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까? 윤정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조사 결과 윤정은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사문서 위조 서명 위조, 노인 학대 의사에 반한 강제 입원, 횡령 시어머니 재산의 임의 사용, 사기 병원 측의 거짓 서류 제출. 1심에서 윤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속여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시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인정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합니다. 윤정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윤정의 범죄 행위는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윤정과 마주 앉은 날 민수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빠,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요? 윤정이 마지막 부탁을 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윤정 씨,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를 버린 순간 당신과 저도 끝났어요. 그래도 제 일을 생각해서라도, 제 일을 위해서라도 당신과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는 나도 힘들었다고요.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힘들었다는 이유로 72살 된 어머니를 속이고 버릴 수는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제 서명까지 위조하면서 말이에요. 윤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사인해 주세요. 이혼 서류에 윤정의 서명이 떨리는 손으로 적혔다. 이혼과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러 요양병원에 갔다. 어머니, 집에 가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어? 2달 만에 해방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간호사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기뻐하시네요.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민수는 미안했다.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다, 괜찮아.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다 끝났잖니.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오시는 어머니를 보며 민수는 다짐했다.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드리겠다고.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민수가 손을 꼭 잡았다. 2달 만에 진짜 해방이었다. 집에 가자, 어머니. 응, 집에 가자. 차는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진짜 집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위한 방을 다시 꾸미는 것이었다. 윤정이 창고로 만들어버린 어머니 방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어머니, 잠깐만 거실에서 쉬세요. 방 정리하고 올게요. 민수는 며칠에 걸쳐 어머니 방을 새롭게 꾸몄다. 새 이불, 새 베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 화분들을 놓았다. 옷장에는 새 옷들을 정리해두고 책상에는 어머니가 읽으실 수 있는 책들과 돋보기를 준비했다. 어떠세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나요? 어머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2달 동안 4인실 병실에서 작은 침대 하나만 쓰다가 이렇게 넓고 따뜻한 방을 다시 갖게 된 것이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집인데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닌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인생이 망가진다니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데요. 그래도 너도 새로 시작해야 하잖니. 결혼도 다시 하고.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고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어머니예요. 하지만 어머니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지킬 차례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꽉 잡으셨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든든함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 제이의 목소리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제이야.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시니 제이가 달려와서 어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응, 돌아왔어. 우리 제이 많이 보고 싶었어. 제이와 어머니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였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할머니,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응, 같이 살 거야. 엄마는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거야. 민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다.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제이는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살 거야.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8살 아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할머니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민수가 요리를 하려 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할게. 오랜만에 우리 가족 밥상 차리고 싶어. 어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런 걸로 무리할 나이가 아니야.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2달 만에 가족을 위한 요리를 시작하셨다.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만드셨다. 할머니 음식이에요. 제이가 신나서 말했다. 맞아.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야. 민수도 진심으로 기뻤다. 2년 만에 먹어보는 어머니표 집밥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민수야, 윤정이는 어떻게 됐니? 법적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이혼도 했고요. 그래도 제이 엄마인데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았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니.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속이고 제 서명을 위조하고 돈까지 빼돌렸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신 것 같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 아침을 준비하고 제이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하시고, 하지만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했다.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시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세요? 그냥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었나 하는 생각.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윤정이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고 제이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다. 요양병원에서 구부정해졌던 어깨도 다시 꼿꼿해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제이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왔다. 제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는 손자의 숙제를 봐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제이가 또
어머니와 제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행복했다. 이게 정상이었다. 이게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어머니께 제안했다. 어머니, 내일 우리 산책 갈까요? 날씨도 좋고. 좋지.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싶어.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어머니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제이는 축구학원이 있어서 못 갔지만 저녁에 함께 치킨을 먹기로 약속했다. 공원을 걸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수야, 정말 다행이다. 뭐가요? 너 같은 아들을 두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지막이라니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뭐가요? 내 마음이 나를 지켰어.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셨다. 민수야. 네. 내가 당신들을 키운 만큼 당신도 제이를 잘 키워라. 당연히요. 그리고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집에 도착하니 제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우리 제이도 학원 다녀왔구나. 네, 오늘 축구골 넣었어요. 우와, 우리 제이 잘했네. 거실에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 이게 행복이었다. 이게 가족이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진짜 집 같아. 민수와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오래오래 이어질 것 같은 따뜻한 웃음소리였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거실 창가에서 모자와 손자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봄 햇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72살 홍금순,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안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었고 손자와 함께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돈이나 복수가 아닌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승리였다.